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지난 한 주일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로 무엇을 전해드릴까 하다가요. 시집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실천 문학사에서 나온 하옥의 시집인데요. 시집 제목이 내게 진실의 전부를 주지 마세요입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내게 진실의 전부를 주지 마세요. 내게 진실의 전부를 주지 마세요. 나의 갈증에 바다를 주지 마세요. 빛을 청할 때 하늘을 주지 마세요. 다만 빛 한 조각, 이슬 한 모금, 티끌 하나로 목욕 마친 새에 매달린 물방울 같이 바람에 묻어가는 소금 하나같이. 오늘 렌토가 들고 온 책은 지은이 정혜신님, 책 제목은요 당신이 옳다. 출판사는 해냄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 제외하고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 1장의 제목은 왜 우리는 아픈가, 2장은 심리적 CPR, 심폐소생술이죠. 3장은 공감, 4장은 경계 세우기, 5장은 공감의 허들 넘기, 6장은 공감 실전입니다. 주로 공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에피소드로 엮었는데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1장에서 5장까지 한 개씩의 에피소드를 골라보았어요. 1장에서는 당신이 옳다는 확신이 부족할 때 48쪽으로 가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당신이 옳다는 확인이 부족할 때 단전 단수가 되면 최소한의 품위 유지가 불가능하지만 산소 공급이 끊기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다. 산소는 생명을 유지하는 절대 요소다. 맑은 공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온 산소는 혈액 속 적혈구에 실려서 온몸으로 운반된다. 적혈구는 폐로 들어온 산소를 이고 지고 택배 배달원처럼 먼 길을 떠난다. 몸의 말단 조직까지 일일이 찾아가 산소를 배달한다. 적혈구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고맙고 성실한 산소 배달원이다. 적혈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의 생명도 끝난다. 심리적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산소 같은 것이 있다. 당신이 옳다는 확인이다. 이 공급이 끊기면 심리적 생명도 서서히 꺼져간다. 사람은 옳기도 하지만 잘못 판단하고 행동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늘 옳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런 의문이 생길 것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옳다 하는 말은 그런 현실적 수준의 잘잘못이 아닌 더 근원적 차원에서의 명제다. 무슨 말일까?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17살 A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날이면 밤거리를 배회하며 이 친구 저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 그럴 때 친구들에게서 흔히 이런 소리를 듣는다. 거리에서 웬 청승이냐? 집에 들어가. 병신아. 맑은 공기가 절실한 순간에 매연으로 꽉 찬 지하 주차장에 갇히는 느낌일 것이다. 이럴 때 A에게 산소 공급이란 집에 또 못 들어가고 있구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같은 말이다. 이 말은 이 시간에 내가 집 밖을 배회하고 있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해다. 내가 이상한 애라서 달밤에 체조하고 있는 게 아닐 거라는 무조건적인 믿음과 지지다. 그 말은 A를 절대적으로 안심하게 해준다.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인이 있어야 사람은 그 다음 발길을 어디로 옮길지 생각할 수 있다.
자기에 대해 안심해야 그 다음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내가 그럴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너는 항상 옳다는 말의 본뜻이다. 그것은 확실한 내 편 인증이다. 이것이 심리적 생명줄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산소 공급이다. 정서적인 내 편이 필요하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너는 옳다라고 지지해주면 상대가 오판하지 않을까? 자만심에 빠져 결국 잘못되지 않을까? 쓴 약처럼 따끔한 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어른다운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아니다. 그건 사람을 어리석고 표피적인 존재로만 상정하는 틀에 박힌 생각인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오만한 시선이다. 사람은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 자체를 메시지의 전부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그 말이 내포한 정서와 전제를 더 근원적인 메시지로 파악하고 받아들인다. 너는 옳다고 해주면 애는 지금 집 밖을 배회하는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믿는 게 아니라 찌질하게 구는 나를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 안심하게 된다. 산소가 희박한 순간에 고농축 산소를 들이키는 것이다. 사람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다. 생각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정서적인 존재다.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다.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내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너는 옳다는 존재에 대한 수용을 건너뛴 객관적인 조언이나 도움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에게 요리를 해주는 일처럼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산소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키는 인증 작업일 뿐이다. 호흡이 가빠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양념치킨을 시켜준다면 고마운 일도 아니고 도움이 될 리도 없다. 17살 A도 생각한다. 이 추운 날 나는 왜 거리에서 이러고 있을까? 집을 뛰쳐나왔을 때는 나올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자기도 자기를 다시 추궁하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옳다는 타인의 확인이 필요한 건 이렇게 자기 자신도 전적으로 자기 편이 돼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나는 왜 이러고 있나? 도대체 매번. 대개의 사람들에겐 이런 식의 자기 분열적 사고가 습관이다.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어 라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조차 실제로는 그렇다.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이니 우리에겐 일상을 지탱해 줄 최소한의 외부적 산소 공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A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는 건 조언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정서적인 내 편이 필요해서다. 부모님이 그랬으면 당연히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A는 그 밤의 분노와 억울함에서 순간적으로 빠져나올 힘을 얻는다. 배회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는 말은 A를 계속 집 밖으로 나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비정상이라서가 아니구나. 안도하게 해서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지 쉽게 결정하게 한다. 10중 8구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A가 밤거리를 배회한 것은 춥지 않아서도 걷기 위해서도 아니다. 밤거리를 배회하는 행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마음이 정돈되는 순간 그 행동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진다. 그 행동은 혼란한 마음의 2차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간에 웬 청승이냐? 달밤에 체조하냐?
없는 식의 반응은 아침 이슬의 멱살을 잡고 뒤흔드는 일이다. 아침 이슬은 해가 뜨면 저절로 사라진다.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먼저. 살다 보면 주변에서 죽고 싶다거나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긴장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도 내가 옳다고 해야 하나? 그럴 수 있나? 물론이다. 그럴 수 있다. 그래야 한다. 죽여버리겠다. 죽겠다는 극한의 감정 상태도 햇빛 아래서는 아침 이슬처럼 된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속마음을 듣는 현장에서 수도 없이 경험한 일이다. 사람의 분노나 억울함, 상처의 감정이 하찮아서가 아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햇빛을 쬐어주면 그것들은 대부분 사라진다. 집을 나가겠다. 이를 때려치우겠다. 죽겠다. 죽이겠다는 말에 내가 그러면 되겠니? 그러면 안 된다는 유의 말들은 절박한 사람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이다. 나는 그런 때 언제나 그렇구나.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지쳤구나. 다 불태워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나는구나. 그럴 만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라고 온 체중을 실어 말한다. 그 다음에 그런 말을 듣게 했더니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뭔데? 라고 묻는다. 그가 누구이든 어떤 상황의 하소연이든 예외 없다. 사람은 괜히 집을 나가지 않으며 괜히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하물며 괜히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100가지 이상은 찾아본 이유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 우선적으로 그 마음을 인정한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 당신 마음은 옳다고. 다른 말은 모두 그 말 이후에 해야 마땅하다. 그게 제대로 된 순서다. 사람 마음을 대하는 예의이기도 하다. 내가 옳다는 확인을 받으면 집을 나가겠다, 죽겠다, 죽이겠다는 따위의 말들은 이내 아침 이슬이 된다. 당신이 옳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으면 아침 이슬과 멱살잡이하는 허무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 당신이 옳다. 온 체중을 실은 그 짧은 문장만큼 누군가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말은 세상에 또 없다. 이제는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의 제목은 심리적 CPR, 심폐소생술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울과 무력감은 삶 그 자체일 뿐 병이 아니다라는 소제목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마음이나 감정은 날씨 같아.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화창하고 맑다가 바람이 불기도 하고 태풍이 몰아치기도 한다. 예고 없이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쓰나미가 덮치기도 한다.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무지개가 걸린다. 모른 채 하는데 1등이 있다면 날씨가 그렇다. 지금 날씨가 좋아도 주변의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면 내 머리 위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도 한다. 이 움직임과 변화 모두 지구와 대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태풍이나 쓰나미가 우리 일상을 벼랑 끝으로 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지구의 병은 아니다. 추우면 소름이 돋고 무더우면 땀이 흐르지만 그것은 잘못된 현상도 병에 걸린 것도 아니다. 땀이나 소름 때문에 불편할 순 있지만 약 먹을 일은 아니다. 내 몸의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몸이 알아서 대응하는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감정도 그렇다. 슬픔이나 무기력, 외로움 같은 감정도 날씨와 비슷하다.
감정은 병의 정상이 아니라 내 삶이나 존재의 내면을 알려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우울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높고 단단한 벽 앞에 섰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 반응이다. 인간의 삶은 죽음이라는 벽, 하루는 24시간 뿐이라는 시간의 절대적 한계라는 벽 앞에 있다. 인간의 삶은 벽 그 자체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울한 존재다. 그러므로 우울은 질병이 아닌 삶의 보편적 바탕색이다. 병이 아니라 삶 그 자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울의 질곡에 빠지면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아 평생 우울의 감옥 안에 갇혀 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아득하고 막막하다. 홀로 헤쳐나가기 버거울 때도 많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럴 때 내게 필요한 도움은 일상에 밀착된 도움이 되는 도움이어야 한다. 대기업 CEO였다가 은퇴한 남자가 있다. 퇴직 후 몸이 가라앉고 쉽게 화가 났다. 본인도 감지할 만큼 피해 의식이 생기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졌다. 무력감을 떨쳐보려고 운동도 시작하고 중국어 학원에도 등록했다. 다음 날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현역 시절처럼 기상 알람을 새벽 5시에 맞추고 잠자리에 든다. 긴장이 풀어질까봐 그런다고 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은퇴 후에 우울증으로 고생한다고 귀뜸한다. 그의 무기력은 은퇴 후 우울증이라는 병인가?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인가? 아니다.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순하게 순응해야 할 삶의 중요한 감정이다. 그의 무력감은 은퇴 이후의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생긴 병적인 감정이 아니다. 은퇴 후에 이런 감정이 없다면 그게 외려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의욕과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게 될 것이다. 방부제를 많이 넣어서 썩지 않는 햄버거처럼 퇴직이라는 삶의 자연적인 흐름을 무언가로 계속 막다 보면 결국에는 터진다. 어차피 한 번은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할 삶의 중요한 숙제를 계속 뒤로 미루다 보면 이자까지 붙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퇴직 후의 우울과 무기력은 반드시 필요한 감정 반응이다. 긍정적 신호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직장 생활은 한 인간이 입체적인 모습과 다양한 역할로 사는 시간이 아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도구로 살아온 시간이며 사회적 성공이란 자기 억압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런 삶의 끝에서 만나는 은퇴란 몸에 밴 자기 억압이 한꺼번에 풀리는 일대 사건이다. 과정하자면 평생 감옥에 있다 출소하면서 눈부신 햇빛에 눈을 찡그리는 출소자 같은 상태다. 24시간 정해져 있는 삶을 살다가 사방 어디로든 발을 떼어도 되고 언제 먹든 언제 잠자리에 들든 자유로운 상태다. 비로소 내 삶으로 돌아오는 순간이다. 하지만 장기수로 살다 막 출소한 사람에게는 세상이 아득하고 두렵다. 그때 찾아오는 무력감과 우울, 피해의식 같은 감정이 은퇴자의 감정이다. 우울과 무력감은 그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해주는 거울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때의 무력감과 우울은 지금은 털썩 주저앉아 내 삶을 먹먹하게 돌아봐야 하는 때라고 알려주는 신호다. 감방을 나온 사람의 눈동자에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을 홍채라는 조리개 기능으로 일단은 차단해야 하듯 너무 많은 시간과 자유와 자극으로부터 당분간은 주춤거린 채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는 신호다. 새롭게 활력을 찾겠다고 헬스클럽과 학원을 전전할 게 아니라 조금은 더 주저앉아 있을 때라고
마음은 우울과 무력감을 통해 그걸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내 감정은 나를 리얼 월드로 데려간다. 나를 순정하게 만나게 해주는 것이 리얼 월드다. 내게도 막막할 때가 있구나. 아무런 계획도 떠오르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구나. 나도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삶에 대한 현실 감각이 조금씩 돌아온다. 처음으로 가족들이 실감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내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처음으로 감각한다. 절름발이 같은 도구적 삶에서 벗어나 드디어 나와 만난다. 삶의 축복이다. 이 과정의 심리적 발판이 무력감과 우울이라는 감정이다. 그 감정을 도움판으로 해서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의 무력감은 빛나기만 했던 자신의 삶이 사실은 반쪽짜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생각과 판단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감지하지 못했을 때조차 감정은 자신의 나머지 반쪽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드러낸다. 그것이 감정이 하는 일이다. 그의 현역 시절은 탈일상적, 탈인간적 시간이었을지 모른다. 은퇴 후에 처음으로 맞는 온전한 내 삶은 그렇게 무력감, 울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다. 친구의 구순이 넘은 노모가 넘어지면서 골반뼈와 대퇴골이 골절됐다. 평소 케어하시던 어머니가 자꾸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신다며 어머니가 지금 우울증인 것 같은데 약을 드시는 게 좋겠지? 라고 내게 물었다. 내가 친구에게 되물었다. 구순이 넘은 엄마가 병상에서 꺼내는 죽음 이야기가 왜 병이야? 그 상황에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며 치료에만 집중하신다면 그게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일 아니니? 죽음을 말하는 엄마에게 엄마, 죽음이 가까운 것 같아? 엄마, 죽는 게 무서워? 엄마, 요즘 누구 생각이 제일 많이 나? 그런 얘기를 꺼내면 엄마와 너 모두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거야. 그러다가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약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그야말로 괜한 걱정이다. 엄마와 딸이 손 꼭 잡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아쉬움이나 해안을 모두 나누는 가정은 치유와 평화의 가정일 것이다. 낯선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항우울제를 먹으며 혼몽한 상태로 생의 마지막을 보낸다면 그게 더 억울하고 한스럽지 않겠는가? 그걸 왜 우울증이라 이름 붙여 의사에게 외주를 주나? 노모의 죽음 이야기나 은퇴 후 우울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우울이라는 내 삶의 파도에 리듬을 맞춰 나도 함께 파도에 올라타야 할 타이밍이다. 나의 모든 감정은 내 삶의 나침반. 현대 정신의학은 삶에서 예상되는 많은 문제들은 알고 보면 화학적 불균형으로 인한 정신장애이므로 약을 먹어서 해결하라고 세뇌하는 쪽으로 너무 많이 나갔다. 그런 방식으로 지적, 물적 토대를 쌓아 올린 의료산업은 이제 어찌해 볼 수 없는 진격의 거인이 되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이 어째서 우울증인가? 말기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의 불안과 공포가 왜 우울증인가? 은퇴 후의 무력감과 짜증, 피해의식 등이 어떻게 우울증인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아이의 우울과 불안을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초래한 우울증 탓으로 돌리는 전문가들은 비정하고 무책임하다. 흔하게 마주하는 삶의 일상적 숙제들이고 서로 도우면서 넘어서야 하는 우리 삶의 고비들이다. 누구도 혼자서는 넘기 어려운 가파른 언덕에서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할 것인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허둥지둥 전문가를 찾는 일보다 먼저여야 우리의 삶은 편안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많은 자원 활동가들이 진도, 안산, 목포로 끊이지 않고 몰려들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거의 똑같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무기력하다. 죄책감이 든다. 그 사람들의 무기력이나 죄의식은 패자의 감정이었을까? 아니다. 세월호 유가족 같은 극한의 트라우마 피해자들이 목숨을 버리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이런 시민들의 거대한 무력감과 죄의식의 연대가 만들어낸 치유적 공기에 많은 부분 기대고 있었다고 마침내 세월호를 육지로 끌어올린 힘도 무력감과 죄의식의 연대들이 만들어낸 분노가 근본 동력이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언론들까지 가세해 참사 피해자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댔는데도 피해자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그 거대한 무력감과 죄의식의 공기가 수호천사처럼 그들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 외에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힘은 무모한 정권을 끌어내리는 힘의 결정적인 일부였을 것이다. 죄의식과 무력감은 겉보기엔 자신만 갉아먹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감정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 유사 이래 가장 강한 위력을 내포한 사회적 힘을 이끌어냈다. 죄의식과 무력감의 연대가 해낸 일이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감정들은 삶의 나침반이다. 약으로 함부로 없앨 하찮은 것이 아니다. 약으로 무조건 눌러버리면 내 삶의 나침반과 등대도 함께 사라진다. 감정은 내 존재의 핵이다. 이제는 제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은 공감편인데요. 마음은 언제나 옳다. 공감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에게 편지를 받았다. 하루는 아이 담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라 상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좀 엄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 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때리기는 했다. 그치만 그 친구가 먼저 말로 나에게 시비를 걸었던 거다. 선생님이 야단치셔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안다며 죄송해요, 엄마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서 왔다고 생각해. 그래, 어찌 됐든 먼저 폭력을 쓴 건 잘못이야. 그걸 알았으니 됐어.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서럽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기만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 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말이 끝나곤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저는 아이 마음이 어땠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왜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도 묻지 않았더군요.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살피지 않았고 이미 한번 야단을 맞고 온 아이에게 괜찮냐고 묻기 전에 왜 그랬냐고 따져 물었던 실수를 했다는 것을요. 겉으로 보기엔 정리된 문제가 속마음까지 정리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사람도 깊은 공감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예민한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한 말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서 얼마나 속상한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 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었고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아이의 이 한마디 한마디는 공감이 가 닿아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공감의 현장에 가깝다. 아이의 말을 받아들이고 성찰하는 엄마의 깨달음 또한 그렇다. 마음과 행동은 별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한 사람에게 어떻게 공감할 수 있나? 본인에게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내 공감을 포기할 곳은 그의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 그의 마음, 즉 감정이다. 존재의 느낌이나 감정이 공감 간역의 마지막 중심점이다. 나는 마음이란 표현을 감정, 느낌이란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한다. 사람들에게 같은 의미로 더 쉽게 다가가는 표현이라고 느낀다. 그래서인지 마음이 어떠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느낌을 말한다. 친구를 때린 아이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때 아이 마음을 알면 마음에는 금방 공감할 수 있다. 그것이 공감이다. 자기 마음이 공감을 받으면 아이는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빠르게 인정한다.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 어떤 불편함이나 부작용을 남기지 않은 채 오히려 관계가 더 깊고 신뢰로워진다. 아이는 모든 상황을 흔쾌히 수긍한다. 걱정할 것이 사실 없다. 어떤 이의 생각, 판단, 행동이 아무리 잘못됐어도 그의 마음에 대해 누군가 묻고 궁금해한다면 복잡하게 꼬인 상황이 놀랄 만큼 쉽게 풀린다. 자기 마음이 공감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나 대가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기꺼이 진다. 자기 마음이 온전히 수용되었다는 느낌 때문이다. 억울함이 풀려서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항상 옳다는 명제는 언제나 옳다. 검찰 역사상 동료와 후배들의 존경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L 검사는 부드러운 성품뿐 아니라 수사력에서도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다. 검찰 조사 중에 폭력, 심지어 고문도 많았던 이 시절에도 그는 강력 사건에서조차 강압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고 남보다 빠르게 그것도 조용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피의자를 조사할 때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면 가족에 대한 질문으로도 이어지고 불우한 가정사와 함께 신선한 피의자의 삶도 드러나게 된다. 그런 얘기를 나눈 상대와는 개인적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개인에게 집중하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많이 쓰자 압박을 하고 자백을 강요하지 않아도 피의자 스스로가 죄를 고백하는 경우가 많았다. L 검사는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처럼 느껴진다. 만일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수사 기법 측면에서의 공감이라 해도 수십 년간 초지일간 그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대단한 공감 능력이다. L 검사는 그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피의자와 구구절절한 개인사를 듣고 있는데 무슨 얘기 끝에 그가 오래전에 살인한 얘기를 꺼냈다. 구체적인 범행 사실까지 다 털어놓은 남자는 조사실에 있는 긴 의자에 누워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고 한다. 감춰뒀던 죄의 대가를 치를 일만 남은 것이 현실이지만 그런 현실적 상황과는 별개로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던 것이다. 누군가의 행동과 생각이 그의 마음과는 별개라는 사실만 알아도 마음껏 공감할 수 있다. 공감의 걸림돌이 사라진다. 마음껏 공감해주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흉포한 마음조차 움직인다. 반대로 평소 제 아무리 합리적인 사람도 그가 한 행동 뒤의 마음을 제대로 공감받지 못하면
그다운 합리성과 논리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그 논리성은 오히려 삐뚤어진 마음을 옹호하는 궤변을 펼치는데 동원돼 본질과는 더욱 멀어진다. 평소 스마트한 사고와 태도로 인정받던 사람이 이해 불가할 정도로 억지의 비상식을 주장하는 경우 공감받지 못해 그럴 가능성이 높다. 행동 뒤에 감춰진 마음 물어보기. 담임에게 전화를 받았던 엄마는 좀 엄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 판단하고 아이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이의 마음을 알기 전에 이미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를 내린 것이다. 아이의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그 상황의 전모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엄마는 미처 몰랐다. 엄한 표정으로 아이와 얘기를 시작하는 게 맞는 상황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한 엄마는 그 순간 엄마가 아니라 결심 공판의 판사였다. 판결과 함께 처분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지 아이의 마음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 순간 엄마에게 나, 엄마는 있지만 너, 아들은 없었다. 대화란 나도 있고 너도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그랬으니 엄마와 아들 사이에 정상적인 대화가 될 리 없다. 아이의 울먹이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엄마는 너의 존재를 인식했다. 그리고 빠르게 받아들였다. 겉으로 보기엔 정리된 문제가 속마음까지 정리된 게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들도 깊은 공감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화해의 길이라는 것을, 예민한 사람들은 더 그렇다는 것을 엄마의 통찰과 깨달음은 놀랍다. 쉽지 않은 일을 해냈다. 나는 엄마의 그런 태도에 깊이 감동받았다. 이런 엄마의 아들이어서 어린 아들도 자기 마음을 정확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엄마의 아들이어서 자기 속마음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엄마와 아들 사이에서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작동했던 마음에 관한 학습이 결국 아이 자신을 보호했을 것이다. 친구를 때린 아이의 마음도 언제나 옳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의 제목은요. 경계 세우기, 나와 너를 동시에 보호해야 공감이다. 그 가운데서 소제목, 누군가를 과잉 보호하고 있지 않은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고1 아들을 잃은 아빠가 있다. 그의 아들은 할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던 장손이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른 후에도 고향에 계신 아버지께 손주의 일을 알리지 못했다. 소식을 들으면 고혈압이 있는 아버지가 곧 쓰러지실 것이 확실해서다. 사고 후 2년간 아버지 댁에 갈 때마다 아들이 외국에 유학을 갔다고 말씀드렸다. 가끔 아버지께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방망이질 쳤다. 혹시나 손주를 찾으면 어쩌나?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고통스러웠다. 그의 얘기를 듣다가 내가 물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손주가 자기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할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을까요? 아들이 자기 때문에 자식 잃은 고통조차 삼키고 자기를 위해 애썼다는 사실을 알면 아들에게 미안하지 않을까요? 아들이 자기 자식을 잃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때 아버지로서 위로 한마디 해주지 못하고 외려 그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한 자신을 얼마나 자책하게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노인이지만 아버지는 톡 건드리면 깨져버리는 유리 조각 같은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모진 세월을 버텨낸 생존자다. 당신의 오늘을 있게 한 산맥이다. 나는 그에게 더 물었다. 당신이 아버지를 만만하게 보고 과잉 보호하는 건 아니냐?
아버지를 너무 단순한 존재로 여기는 것 아니냐? 당신은 생각 깊은 성인이고 아들 잃은 슬픔도 견뎌내는 존재인데 반해 아버지는 부끄러움도 없고 작은 고통도 견딜 수 없는 약한 존재냐? 질문을 듣다가 그는 한참 울었다. 며칠 후 그는 혼자 고향집을 찾아가 아이처럼 울면서 아버지에게 손주의 일을 말했다. 아버지가 너무 충격받고 상심하실까 봐 걱정돼서 그랬다고 말하는데 펑펑 눈물이 났다고 했다. 뜻밖에도 아버지는 이미 당신도 알고 있었노라 대답했다. 그 사실을 알면 아들 마음에 짐이 될까 봐 말도 못하고 명절 때마다 모르는 척 지내느라 본인도 힘들었다고 함께 우셨다. 모든 인간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적응하는 독립적이고 개별적 존재다. 그 사실을 믿으면 함께 울며 고통을 나누면서도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갈 힘과 근원이 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들이 지닌 경계를 인식해야만 모두가 각각 위험 있는 개별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이제는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의 제목은요. 공감의 허들 넘기입니다. 진정한 치유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신호, 감정. 감정은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의 이분법으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 감정은 한 존재의 지금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바로미터다. 내 뺨을 스치는 바람 한 줄기마다 고유한 이름과 성질을 붙이고 규정 지을 수 없듯 끊임없이 움직이는 감정은 내 존재의 상태를 시시각각으로 반영하는 신호다.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모든 감정은 옳다. 불안을 느낀다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할 게 아니다.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왜 그런 걸까? 곰곰이 나와 내 상황을 짚어봐야 한다. 복통이 있을 때 응급실에 가면 복통의 원인을 찾을 때까지 진통제를 주지 않는다. 복통의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맹장염 때문인지 위천공의 결과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원인 때문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복통의 양상, 진행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래서 의사는 복통으로 바닥을 구르는 환자가 있어도 통증을 바로 없애는 약이나 주사를 주지 않는다. 통증의 양상에 집중해서 빠르게 진단을 내리는 것이 우선이다. 불안할 때 안정제로 불안을 없애버리고 그 신호의 근원을 예면하면 계속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불안 신호를 따라 나를 점검해 봐야 한다. 불안을 따라가다 보면 근원이 나오고 그러면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모든 감정은 옳다.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감정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가르는 시각은 한 존재의 핵심에 다가가는 일, 누군가에게 깊이 공감하는 일을 막는 큰 걸림돌이 된다. 적정 심리학에 대한 주제로 몇 차례 얘기를 나누던 중 한 엄마가 내게 물었다. 아들과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여전히 아들을 가르치려 들고 바꿔놓으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자각이 들어선지 요즘 제가 자꾸 위축이 되고 기운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다시 쏟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웃으며 그녀에게 물었다. 에너지 솟구치게해서 뭐 하려고요? 다시 가르치려 들려고요? 내가 지금껏 아들에게 괜한 용을 썼다는 느낌이 더 깊고 강해져야 더 이상 그러지 않게 돼요. 그러니 더 마음껏 위축되세요. 에너지를 끌어올리려 하지 마세요. 감정은 판단과 평가,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내 존재의 상태에 대해 자연스러운 신호다. 좋은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내 감정은 항상 옳다. 렌토의 오디오 책방 정혜신님의 글 당신이 옳다. 해냄 출판사 책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감정이라는 것, 즉 마음이라는 것이요, 기쁨이든 우울이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우울을 약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공감해주고 공감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렌토입니다.